20년 전의 흉가 체험. 이 녀석들을 만난 건 온라인 게임 안에서 만났다. 동양 사람이라는 이유로 친해지게 되었고 그 인연은 결국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녀석들과 흉가를 다녀보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유명한 흉가라는 흉가는 거의 모든 곳을 다녔던 것 같다. 모든 흉가를 다 가본 건 아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곳은 웬만하면 다녀왔던 것 같다. 저 모든 곳을 다니는 동안 남들이 다 겪는다는 악몽이나 나쁜 일 같은 것은 우리한테는 없었다. 그저 편하게 다녀왔다. 그 이유는 특이한 놈과 함께 그 모든 곳을 갔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다. 빙의가 되기는 하지만 그 빙의가 유지되지는 않는 그런 몽. 여튼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부적과 각종 비방을 자기한테 해놨다고 했다. 그래서 가끔 귀신이 들어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래 유지될 정도의 강력한 신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머니가 쳐두신 비방을 뚫고 들어와 몸주로 앉을 정도의 신이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는 뜻에서 저런 비방을 쳐두셨다고 한다. 손자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방법을 썼다고. 어느새부터 인간은 그 방법도 소용이 없어 귀신이 보이고 말도 들리고 하는 이상한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건 비일비재했다. 그게 전부 다 잡귀와 잡신들이 나를 몸주로 알아주고 받아달라는 뜻에서 저렇게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다가 가는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냥 무시하라고 해서 그런 것보다 한다고 말을 하는 게 영락없이 할머니 손자였다. 그냥 신경을 안 쓴다고 보면 된다. 어렸을 때는 귀신이 보이고 말을 걸고 장난을 치는 게 너무 힘이 들었다고 했다. 특히나 할머니가 지방으로 일을 나가셨을 때만 이놈의 귀신들이 찾아와서 괴롭혔다고. 그래서 중고 시절에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한다. 여튼 이놈의 이름을 상화라고 가명으로 붙이겠다. 무당의 손자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많았다. 부정이나 나쁜 기운 들어오지 말라고. 가를 방문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다. 파츠나 소금, 그리고 닭피 같은 거 말이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대낮에 답사를 통해서 미리 둘러보기도 하는 방식으로 흉가 체험을 많이 다녔다. 많은 곳을 다녔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귀신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악한 귀신은 없었고 그저 그런 귀신만이 있다고 했다. 별로 무서울 것도 딱히 없었다. 나는 영감이 전혀 없는 편이다. 살면서 귀신에게 홀린 적은 딱 한 번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겪은 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흉가 탐험대는 많은 곳을 다녔다. 별다른 일도 없었고 그냥 약간의 소름이 전부였다. 상화 녀석의 대답은 이랬다. 할머니 기운이 저한테도 묻어있나 봐요. 귀신들이 보면 다 도망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될 텐데 다 도망을 치네요. 평소에는 지들 원하는 대로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말하고 가면서 왜 흉가 탐험만 오면 숨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귀신이 있으면 뭐하나. 전부 도망가기 바쁘다는데. 영감이 없는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냥 그때 당신은 이 녀석이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야 귀신 보는 능력자야 이런 허세 말이다. 그렇게 우리 흉가 탐험대는 어느새 흐지부지 돼버렸다. 그러다 나는 이사간 지역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 중이었다. 원래 운전할 때 고속도로보다는 한적하고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국도를 좋아한다. 국도를 다니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좋기도 하고 일부러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구간을 가보기도 한다. 굳이 시간이 촉박하지 않으면 국도로 코스를 잡기도 했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본 곳이었다.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달리다 보니 길은 없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폐연립 아파트가 보였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곳에 사진을 찍고 상화에게 사진을 보냈다. 상화도 흥미가 생긴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폐가로 흥미가 돌아갔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관심이 이곳으로 몰렸다. 심심한데 우리 다시 흉가 탐험이나 한번 해봅시다가 되었다. 7월 초에 무더운 얼음 여름날 우리는 결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다들 직장 생활에 연애 중에 결혼까지 한 녀석이 있다 보니 시간 잡기가 어려웠다. 2달 가까운 시간을 일정 잡는데 소비했다. 먼저 집이 가까운 나와 상화를 불러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 일정을 잡고 현장 답사를 둘이서 다녀온 뒤에 사진을 찍고 이번에는 우리 이곳을 탐험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고 다들 동의를 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 숙박업소를 잡고 거하게 술도 한잔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나 해장을 하고 출발을 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 인가는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는데 겉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 그동안 많은 곳을 가보았지만 이렇게 위험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조금은 이른 저녁을 먹으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결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늦은 오후가 되어 그곳에 도착했다. 도착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석현이에게서 처음 이상현상이 생겼다. 몸을 덜덜 떨면서 이유 없이 무섭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길한 기운이 들었다. 하지만 어찌저찌해서 우리는 터진 멘탈을 부여잡고 다시 탐험을 하기로 했다. 그때였다. 상화에게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어디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 그만두거라. 그러자 상화는 대답했다. 그냥 아는 형들하고 낚시나 하고 돌아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가 끝났다. 사실 그 수많은 흉가를 다니면서 할머니에게 연락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두라고 걱정하신 적도 없었다. 왜 모르시겠나. 그 정도 되시는 분이면 아마 손자가 다녀오고 나서 다 아셨을 것 같은데 그냥 젊은 놈들이 그저 호기심에 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다. 그래서 아시지만 얘기를 안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저 전화를 받고서 우리는 심각해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류가 없으셨는데 굳이 전화를 하셔서 경고를 하시는 걸 보면 이곳에는 무언가 있다 싶었다. 저 당시의 기분은 약간 정신이 반쯤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는 건 왠지 싱거웠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포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지만 5명의 젊은 남자들의 객기가 발동했다. 3시간 정도 옥신각신했다. 그만하자 계속하자 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더 컸던지 결국에는 탐험을 시작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그렇게 흉가 탐험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탐방 장소는 케얼립 아파트.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 자체가 흉물스러웠다. 깨진 창문들을 멀리서 보기에는 그랬다. 입구를 찾으려고 하니 이미 풀숲이 울창해 찾을 수 없어. 결국 풀을 헤치고 입구로 조심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느 흉가나 다름없는 무너진 깨진 창문들.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상화가 이야기했다. 형님, 여기 귀신 하나가 있는데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술을 한 잔 따르고 담배도 하나 붙여서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당신을 퇴마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곳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도 않을 거고 그저 조용히 구경만 하다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의 사연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귀신의 대답은 이랬다. 구경하고 돌아가는 건 좋은데 너무 시끄럽게 하지는 말고 그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술하고 음식을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만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기 위에는 아주 무서운 귀신이 사니까 괜히 거기 갔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음식도 주고 그래서 이야기해주는 건데 사실 그놈이 무서워서 여기 내려와서 지내고 있다고. 저기 위로는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우리는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다. 하지만 우리는 객기와 오기를 부렸다. 두 번째 탐방 장소는 폐업한 요양원. 요양원은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그저 쓰레기가 조금 나뒹구는 정도. 특별한 일도 없었고 무서운 일도 없었다. 세 번째 탐방 장소는 폐유치원. 4층짜리 건물의 유치원이었다.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다. 이런 곳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렇게 큰 유치원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런 큰 건물이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다들 머뭇머뭇하는 게 그만둬야 할 분위기였지만 결국 용기가 문제였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큰일은 없을 거라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결국은 담을 넘어 들어갔다. 밖에서 본 것과 다르게 안은 매우 넓었다. 제법 큰 운동장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 크기의 운동장이 존재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입구는 좁았지만 안은 탁 트여있는 구조였다. 건물은 계곡 지형 안에 갇혀있는 형국의 건물이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제법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까 처음 이상현상을 겪었던 석현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몸을 떨면서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들 녀석을 진정시키기 위해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였다. 민식이도 갑자기 이상현상을 호소했다. 그런데 심각했다. 우리는 이때 모두들 나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라. 갑자기 두 놈이나 구토를 하고 춥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해대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게 맞다. 서둘러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현이 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뛰기 시작했다. 유치원 입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데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녀석은 이미 어둠을 뚫고 유치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녀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조로 만들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민식이와 환진이는 밖에서 기다리는 걸로 하고 상어와 내가 유치원으로 들어간 녀석을 데려 나오기로 했다. 1층부터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어 녀석이 불안감을 느꼈는지 안 되겠다고 빨리 찾아 나가야 된다고. 여기는 와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온 것 같다고. 빨리 안 찾으면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안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한 적이 없던 녀석이었다.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한 흉가 체험이었고 그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내왔지만 이곳은 달랐다. 녀석의 불안한 마음에 나도 덩달아 불안해졌다. 빠르게 수색을 시작했다. 1층에는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갔지만 석현이는 없었다. 2층을 수색하던 중 상어 녀석이 무언가 불안함을 느낀 것 같았다. 우리도 무서웠지만 사람은 찾아 나가야 하니 3층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다.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석현이가 있었다. 깨진 창문으로 달빛이 비춰주고 있는 곳이었는데 석현이 상태가 이상했다. 앞뒤로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장난이나 치려고 하고 있어. 너네는 오늘 여기서 한 놈도 못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놀란 우리는 팥과 소금 그리고 닭피를 던지면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웃으면서 우리를 노려보기만 했다. 결국 우리는 녀석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원래 운동을 한 녀석이라 두 명이서 빙의가 된 녀석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석현이는 그 와중에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을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그리 큰 유리 조각이 아니어서 큰 상처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돌아간 눈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으로 이놈은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주변에 있는 강목으로 겨우 제압하고 질질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그곳을 나오고 나서 상어 녀석도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몸을 덜덜 떨기 시작하고는 정신이 반 정도 나간 게 보였다. 결국 우리는 차를 주차해 놓은 곳까지 힘들게 내려와 차에 몸을 구겨 넣었다. 출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상어 녀석 지금 어디 있냐 옆에 있어? 빨리 바꿔봐. 상어 녀석 상태가 상한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국 할머니에게 사실을 고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머니는 상어 녀석의 몸을 뒤져 부적을 보라고 했다. 몸을 뒤져 지갑 안에 있는 부적을 꺼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색이 바래진 부적이 나왔다. 신기하게도 진짜 색이 바랬다. 반 정도만 새까맣게 색이 바랬다고 하니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빨리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고 거기가 어딘지 말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하고 숙박업소로 석현이를 데리고 왔다. 석현이는 반응이 없었다.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댔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출발하신 것 같았다. 숙박업소에서 정신이 없는 녀석 둘을 보며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할머니는 도착을 하셨다. 그리고 오자마자 상화의 상태를 보시고는 기운이 빠지신 건지 긴장이 풀리신 건지 털썩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셨다. 상화 녀석은 그래도 부적의 기운이 상화를 살린 것 같다고 조금만 기운을 차리면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문제는 석현이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반 정도 빙의가 됐다고 했다. 영감이 없는 사람에게 빙의를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강력하게 정신을 빼놓을 정도의 영가라면 위험한 놈이라고. 석현이는 가만히 두면 언제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죽을 놈이라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시고는 손때가 묻어있는 수첩을 꺼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셨다. 우리는 석현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사정을 설명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 계시는 무속인 몇 분이 오셨다. 결국은 석현이는 신당으로 데려가서 기방을 해야 한다고. 석현이는 그렇게 신당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저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하니 일주일 정도 신당에서 석현이 상태를 조금 나아지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는 돌아가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시 오라고. 다만 일주일 사이에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거나 기분 나쁜 꿈을 꾸면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연락처를 손에 쥐어주시고는 내 놈들도 잘못했으니 일주일 동안 허튼 짓 하지 말고 정신 부여잡고 있으라고 하시고는 서둘러 석현이를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뒤 다음 편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